그러니까 2주 전인 저희 지난 방송에서는 그 지지율이 오차 범위에서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이제 두 자릿수로 격차를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양강구도의 균열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연말 연초 조사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거. 그게 이제 모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4단계의 벽을 돌파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되려면 4단계 벽이요? 예, 지지율로 보면 35%, 37%, 40%, 43%. 저는 이 4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35% 벽을 돌파하고 37% 벽도 돌파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0%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35%에 제가 의미를 두는 거는 35%는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당의 분열을 해결했다는 뜻이고 원팀으로서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숫자였는데 사실은 그 후보가 됐을 때 30% 초반대에서 전후에 머물렀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다 흡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표를 지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 원팀 당의 분열을 해결하고 35%로 민주당 지지층 다 흡수했다는 거. 37%는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권 유지에 그 동의하는 여론 되게 37, 8% 정도 되거든요. 그 여론을 흡수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뭐 때로는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지금 다 흡수에 성공하고 있다. 그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뭐 도덕적 흥결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정권 그 재창출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까지는 흡수를 한 것 같아요. 40%가 넘으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떠났던 2030 세대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2030은 지금 뭐 딱 잘라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주로 안철수 후보한테 좀 많이 가 있고 2030의 여성분들은 좀 심상정 후보한테 좀 가 있어서 이게 지금 돌아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한테 두 후보가 다 비호감이기 때문에 요 돌아오는 그래서 40%를 넘어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이런 구도에서 나중에 이제 43% 전화면접 조사에서 43%가 나온다는 것은 모름무응답을 빼고 이제 그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당선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컨벤션 초과에 있을 때는 40%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 무너진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40%를 돌파하고 윤석열 후보가 25%가 붕괴하면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후보 교체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40%와 25%라는 거는 그걸 뭐 저항선이라고 부르든 저지선이라고 부르든 심리적 저항선 저지선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심판론과 교체론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MBS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우리가 조국 국면이라든가 뭐 이런 국면하고 달리 그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나 총선 때는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질문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린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 교체로 묻는 거하고 정권 심판으로 묻는 거하고 데이터의 차이가 나요. 예, 연말 연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 알아야 될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이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정 박사님께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건데 정권 교체 여론이 55% 동의를 얻고 그 35 정권 유지 재창출이 35를 밑돌면 저는 무조건 20%가 되면 작동합니다. 구도가 임무를 눌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야당이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냐 이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조사에서 이 대안이라는 게 제가 간접 데이터를 보면 당 이미지라든가 후보 이미지에서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밀리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은 전략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슬로건을 바꿨는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에요. 나를 위해 이재명. 거기에 아까 이제 무슨 뭐 탈모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냐 하면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99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벤치마킹했다고 저는 봐요. 그 딕 모리스라는 그 정치 컨설턴트가 빌 클린턴 재선 도전할 때 정확히 공화당의 밥도를 상대로 하는 선거였거든요. 92년 대통령 됐던 그 빌 클린턴이 94년도에는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해요. 그 깅그리치가 이끄는 공화당한테 참패를 하죠. 그때 깅그리치가 미국과의 계약을 들고 나서 그래서 걱정이 많았고 재선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두 번째 도전하는 그 선거를 뭘 했냐면 이른바 스몰딜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 스몰딜 전략이 뭐냐? 거대한 담론, 뭐 엄청나게 뭐 역사적 이념 이런 걸 다 버리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찍었어. 소확행 그걸 뭐로 이름 바꾸냐면 소확행 정책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스몰딜 전략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세그먼트 해갖고 마이크로하게 타겟층을 상대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 그 나를 위해는 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 뭐 이제 탈목정하는 분한테는 그건 진짜 나를 위해 이재명이구나. 요 문제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전략적 방향이 없어요. 심판론은 이미 약해졌는데 여전히 심판만 얘기하고 문재인은 사라져가는데 문재인만 찾고 그래서 그냥 주먹을 막 공중에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여론을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려면 4월 7일 날 그 재보궐선거 때 55대 35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 구도가 인물을 압도한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인물 경쟁력에서도 안 밀렸기 때문에 구도의 힘이 작동한 거예요. 인물 경쟁력이 흔들리면 구도 우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이 비전도 안 보이고 전략도 안 보이고 리더십도 안 보이는 상황.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분명하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9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스몰딜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분명한 그 실행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듣다 보면 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유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캠페인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런 우려는 있어요. 보수 지정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캠페인을 해보면 후보가 됐든 정당이 됐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하고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 사람들은 대중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우리 좀 찍어달라. 우리가 집권하면 잘해드리겠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건 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게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겁니다. 정당에서 우리 대중들이 후보를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뽑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는 양쪽 다 지금 별로 없어요.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필요한 후보라는 이미지는 줘야 되잖아요. 누가 되면 내가 뭐가 좀 나아지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이라는 게 옛날에는 공약이 빌공약이어서 별로 이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 때 대충 얘기해놓고 집권하면 다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뭐 기부 이런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절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치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어젠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던진 거를 가지고 공방이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뭐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이창호 후보 이길 때 행정수도 옮깁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갖고 막 하잖아요. 적어도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더 많이 사는데 충청도로 옮기는 게 손해볼 것 같지만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는 후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슈를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던진 거를 갖다가 가타부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고 뭐 현실성이 없고 이러면 지는 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 보면서 제가 새로운 선거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운 선거라는 느낌은 우리가 흔히 이제 20세기가 1919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1세기는 전 2020년 팬데믹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뭐 교육하는 방식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첫 번째 선거인데 과거 전통적인 대통령 선거는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붙었을 때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보면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부분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그렇게 대표하는 부분을 뽑았는지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구도도 뭐 독재냐 민주냐 뭐 친일이냐 뭐 반일이냐 친미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념 대립 구도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정당이 선거를 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하는 선거 운동이 그때도 더 주요했고, 다섯 번째는 공약도 아주 전통적 공약이었어요. 전 이번에는 첫 번째로 특징이 정당성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뽑았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그게 힘이 없다는 건 두 번째로 선대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텔레그램이 선대위지 그런 조직이라는 게 선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 세 번째는 디지털 세대가 처음으로 캐스팅 보트를 지면서 주역으로 떠올랐고, 네 번째는 온라인 선거예요. 유튜브 선거예요. 유튜브 확산력이 엄청납니다. 다섯 번째, 그 공약도 전통적 공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거를 보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졌을 때,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졌을 때의 길로 갈 것이냐, 2020년까지 한교안에 전통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이겼던 4.7 재보궐선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준석이 오세훈 캠프에 가갖고 젊은 사람들 2030을 끌고 와서 이겼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중도와 2030 잡는 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보수표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의 충돌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치 세력도 자기 정체성을만 갖고 대통령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외연확장 손 내미는 거지.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거나 독재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선거 잘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해야 될 건 이겁니다.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절대 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싫고 문재인도 싫고 국민의힘도 좋고 윤석열도 좋은 사람 최대로 25%. 윤석열이 대안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대안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찍을 사람 10%. 그럼 최대 한 35% 갖고 대통령 못 되잖아요. 10%, 15%는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준석과 김종인의 행태가 잘못된 거, 또 비판받을 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선거 전략에서는 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대로는 못 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대로 슬림화해서 비서실이고 뭐 이른바 윤핵관들이 뒤에서 하는 거 말고 다 선대위를 가져가서 선대위가 하자는 대로 해라. 후보도 선대위 통제를 받아라. 그러는 과정에서 연기라는 건 폄하라는 뜻보다는 제발 좀 여기서 하라는 말만 하고 가라는 것만 가시오. 이런 뜻일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렇게 됐으면 좋은 쪽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고 충돌하다가 윤석열도 결단 못하고 김종인도 결단 못하고 또 그냥 미봉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뭐 가보나 마나 무조건 선거 질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다 결단을 한 거죠. 윤석열도 결단했고 김종인도 결단했고 짐에 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이거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지 나쁜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나리오로 들어갔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해왔던 거나 그 주변 분들이 하는 걸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8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2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감이 공유될 때 어쩔 수 없이 절박해지, 아까 말씀하신 절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변화가 오는, 저 그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큰 선거일수록 다양한 세력,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도 생기고 공다툼도 있고, 특히 지지율이 앞서갈 때는 공다툼이 심해지기 마련이고요. 근데 저 당이 혹시 저게 정상 상태 아니야? 그리고 저게 정상 상태라면 저 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1야당은 원래 대의를 가지고 소리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때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수하마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그 집단 전체가 대의 속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의가 없는 거 아니야?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가 얘기만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을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탄핵 이후에 권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는 오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집단이 그게 뭐 박근혜든 또 뭐 이명박계가 됐든 이해창이 됐든 늘 그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보스가. 예, 그래서 누가 후보를 뽑아도 정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탄핵 이후에 이게 권력이 완전히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서 이 당을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는 세력과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 젊은 세력들 또 그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 이게 전부 다 이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권력 투쟁이 좀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정권 교체 여론은 높으니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무도 이거를 정리해 윤석열 후보가 정책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판의 내용이 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다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전통적인 당대표가 저렇게 방송을 출연해서 전 정무수석도 방송 나오고 막 그래갖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당대표도 그러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당 내부를 향해서만 비판하고 뭐 그런 거 다 맞죠. 근데 그걸 모르고 뽑았냐? 저는 알고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대 당대표가 그런 미숙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30대 당대표를 뽑은 것은 이 선거가 4.7 재보궐선거를 보니 명백히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이 20대 30에서 어느 정도의 표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호불호가 있고 비판이 많습니까? 그건 다 일리 있는 비판들이에요. 근거 없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선거에서 중도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프레이밍하고 언론에서 간결하게 아주 인터뷰로 정리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점 하나 보고 이제 뽑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뭐 약간 좀 미숙하고 말도 많고 이렇지만 그런 거 다 봐주고 여기 있는 그 좀 어른들이 상대적으로 김종인과 이준석의 그 좋은 점 하나만 보고 그래도 그 장을 그 좀 열어줬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었다고 좀 봐요. 지금 이준석한테 기존에 있는 당대표가 하던 처럼 무게감을 가져라, 넌 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러는 건 더 저는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또 후보 교체론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 사실 후보 교체론은 2002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97년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해창 후보가 후보를 뽑혔는데 두 아들 그러니까 7월 달에 1997년도 7월 달에는 후보가 됐을 때는 김대중 후보보다 앞섰어요. 근데 바로 직후에 이제 두 아들 병역 의혹 문제가 터져서 지지율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했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보 교체론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아니다. 늘 있었고 되지 않는 얘기다. 공당이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건 안 될 얘기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있고 후보 교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탈당한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 건데 자, 후보 단일화만 관련돼서 얘기하면 그래서 2002년도 얘기를 했고 2012년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보면 1당 후보나 2당 후보가 3당 후보한테 추월당했을 때 후보 단일화론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앞섰거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거나 올 서울시장 선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 있는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됩니다만 1당과 2당의 후보 지지율이 3당 후보보다 앞서 있는데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된다?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완전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교체론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의로서 그건 불가한 얘기니까 다시 뭉쳐서 지지율을 조금 30%대를 회복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완만하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나갈수록 점점 가라앉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옛날 정주영이나 이인재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쭉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승부가 되는 이 시나리오가 있고 이때는 저는 뭐 그 후보 단일화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드랍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가 나올 경우는 이 난맥상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윤석열 후보가 30%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밑에 있고 20%대와 10%대의 안철수와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진다.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 압력을 결국 두 후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단일화 얘기가 87년 대통령 선거부터 있었거든요. 양김 단일화.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 이 캠페인하는 사람이니까 아카이브를 찾아보면 그 12월 12일 날 노태우 후보가 12월 16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당장 양김씨가 후보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래요. 예. 그리고 6월 때 그때 6월 항쟁 때 국민은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우리 민정당 여당에는 직선제 받아라. 그리고 야당에는 양김 반드시 단일화해서 한 명 1대1로 붙어라.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그 뒤에도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도 보고 안철수 문재인도 보고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아 단일화에도 전략적 단일화와 전술적 단일화가 있다는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전략적 단일화라는 건 뭐냐. 두 후보 간의 지지 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다르고 지역적 기반이든 뭐 하여튼 다르고 두 지지층의 70% 이상이 단일 후보 쪽으로 지지가 이동을 하고 단일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역사에서 87년도가 유일하게 전략적 단일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이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양김씨가 골방에서 단일화해서 나오면 격차는 줄어들었겠지만 이겼을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긴 영남과 호남이고 뭐 70% 이상 이동할 게 뻔하고 되는 순간 노태우한테 이깁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좀 노무현 정몽준은 일단 지기반이 좀 달라요. 이건 일치해요. 근데 70% 이상이 이동할까? 퀘스천 마크. 세 번째, 그때부터 이해창하고 승부가 된 거지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술적 단일화죠. 안철수 문제는 더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거의 겹쳐요. 부산 출신이고 뭐 아예 겹쳤고 지지층들이 70%는 이동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박근혜 후보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해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단일화인 경우에는 2012년에 왜 졌느냐. 문재인 캠프가 너무 전술적 단일화를 전략적 단일화로 오판해서 거기에만 이것만 되면 이기는 듯이 너무 매몰됐다. 따라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막판에 가면 해볼 게 없으니까 단일화한다. 단일화 갖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전술적 단일화는 비로소 이재명 후보하고 싸움이 되는 것이고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거는 비전이나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왜?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은 흔히 80-80이라는 게 슬로건입니다. 80-80은 무슨? 그거는 항상 80% 투표해서 80% 득표하자. 네. 이게 이제 슬로건이죠. 정당의 슬로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점점 그런 건 약해지고 있는 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는 조금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권을 심판한다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시점에는 저보다는 좀 더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정권 교체는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후보가 넘어가더라도 노태우, 김영삼이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조금 뭐 지지 기반이라든가 캐릭터가 좀 다르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정권 교체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이긴 하지만 아주 뭐 강한 뭐 친문이라는 이미지는 아니고 지역도 또 뭐 TK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를 한번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숙제라면 TK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30%를 넘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40%라고 하는 건 그전에도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TK나 PK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이쪽 지역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경계를 계속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흔쾌히 지금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 표가 너무 지금 낮은 상태에 나오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보통 그 보수정당 후보한테 가듯이 복원됐을 때의 그 지지율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20%를 넘겨서 민주당 후보로서 최다 득표를 하느냐, 한 30%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지난번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다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TK, PK에서 돌아올 텐데 40%대에 계속 나오거든요. PK도 그렇고.
그래서 PK는 거의 접전입니다, 지금. TK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뭔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을 숨기고, 후보가 지금 다시 마땅치 않고,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지, 그건 좀 지켜는 보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온다. 그전에도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이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뭐, 승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지지표를 호남에서 뭐 흡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할 때도 호남에서 저는 50에서 70% 사이면은 이재명 후보 얻을 만큼 다 얻는데 그때도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TK, PK 지지율이 더 낮은 게 저는 저 지금 주목할 점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민심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면과 관련해서 또 옥중 서신집 나오고 뭐 2월 초에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해서 잠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면과 관련돼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그 대선에 큰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에 이슈가 됐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이슈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을 동시에 사면을 했다면 그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당에 유리하든 야당에 유리하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론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좀 분리해서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분리 사면된 건데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정적이랄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탄핵도 됐고 뭐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하여튼 보도가 돼갖고 탄핵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시각과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날 사면 발표 나오던 날 느낌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제일 먼저 이렇게 탁 간 게 아니고 꽂힌 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제일 먼저 그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에요. 네, 복권이든. 예, 그래서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그래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느낌은 일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한명숙 총리 그런 저런 이유로 조금 이해도 좀 해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사면하지 않고 분리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든지 그게 대선에 그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로 좀 약간 좀 이해를 좀 해주는 측면이 좀 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TV 토론 시에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다자 토론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자 토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분야 주제도 함께 물어봤는데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개혁 및 부패 청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적 언어에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데 그래서 이제 토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리스크보다 토론을 나가서 실수할 리스크 사이를 봐야 될 텐데 저는 토론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작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이제 선거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가면 다자 토론일 가능성이 커요. 다자 토론일 가능성이 첫 번째 크고 두 번째는 사실 선거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발언 시 분초까지 다 재고요. 주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공방이 오가면서 뭘 굉장히 못해요. 근데 지금 안 나가고 있으면 최근에도 이제 그 3프로 TV라는 데를 개별 후보들 불러서 하잖아요. 그건 이제 유튜브기 때문에 뭐 시간 제한 없이 막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비교당하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커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치가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높여져 있고 윤석열 후보 기대치는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데미지를 입을 것도 없다고 좀 봅니다. 전 대통령 선거 TV 토론 배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기러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데이터를 했는데 본인이 모르면 그럼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다. 다시 가서 제가 다시 그 참모들한테나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대로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한 다자 토론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잖아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윤석열 후보까지 해서 여기서 저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공격을 본인이 전국에, 그래서 이게 구도가요. 생각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공격을 당할 것 같지만 이재명 후보가 1차 공격 목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자라는 거는 좋은 의견이면 심상정 후보의 의견이든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든 이재명 후보도 그거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길 생각을 안 하면 돼. 이게 무슨 누가 쫙 봐서 토론 어디가 잘해갖고 점수를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좀 보는 거니까 그 여유인데, 그것만 좀 여유가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건 다 알아요. 왜?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이 그 국정과 관련된 거를 검찰만 하다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봐줄 거니까 본인이 내가 정말 잘하는데 내가 다 알아 이런 생각만 버리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이 사람 교육시켜갖고 나와서 이기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 제가 토론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 조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의 정원식 후보가 있었고 박찬정 무소속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박찬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데 박찬정 후보도 말을 참 잘하는데 제가 보면 정원식 후보도 굉장히 박학해서 말씀을 참 잘해요. 그 조순 후보는 좀 어눌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어요. 조순 후보의 그 토론을. 이 학자가 방송 토론에 적임은 아니고 학자다 왔는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토론을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2002년도 사례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이해창 후보가 거기 권영일 후보도 있습니다. 토론하는데. 근데 선거 기간 중 토론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하자는 게 이제 노무현 후보고 이제 그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권영일 후보 빼고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하자. 근데 내심은 둘 다 안 하고 싶죠. 노무현 후보는 이게 수도권 인구가 더 많은데 이게 꼭 불리한 이슈가 아니니까 충청도로 수도 옮기자고 하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해창 후보는 토론 자체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토론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안 했으면 하는데 지지율은 좀 좁혀지고 하니까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론이 예고돼 있던 그 토요일 날 그때 장갑차 사건의 효순 미선양에 대한 그 촛불 집회가 강화문에서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양자 토론이 있었다면 그게 탑뉴스가 됐을 텐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무산시키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 뉴스가 다 그 촛불 집회 뉴스가 뒤덮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토론은 생각보다는 다자 토론이고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는 것이 피해 다니는 리스크보다는 작을 거다. 저는 TV 모든 토론은 들어갈 때 상대를 존중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다. 모르는 걸 배우러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